모든 의원님들 수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가장 큰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가 가장 큰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여기 우리는 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났지만 그러지 않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의 가장 대부분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싶고요. 또 해당 나라를 국가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헌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헌법이 개헌과 관련된 논의는 국회에서도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만 아닌 게 아니라 87년 개헌 이후에 벌써 30년을 넘어온 상황입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5년을 복무를 하셨고요. 그러면 처음 이제 헌법재판관으로 일을 하실 때보다 5년간 여러 가지 위헌과 관련된 사항들을 재판에 참여하시고 보시면서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한계 또는 지금 변화된 사회상을 부여하기 위한 헌법이 나가야 될 방향, 즉 다시 말해서 개정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의견이 당연히 저는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혹시 그간의 헌법과 관련된 판결을 쭉 해오시면서 우리의 헌법이 부족한 부분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크게 몇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다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한테 밀려드는 사건을 해결하느라 정말 헌법이 나아갈 방향 그렇게 깊이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제가 지명을 받고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주로 중점을 둬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다 보니 제가 소수 의견을 좀 많이 쓴 편인데 제 소수 의견은 상당수가 신체의 자유나 또 참정권 뭐 이런 주로 이제 다른 분야도 물론 많습니다만 그런 분야가 상당히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인에 대한 사건에서 행정 절차에도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을 구금을 하고 그러려면 이게 행정 절차로 결국은 구금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에도 신체의 자유에 관한 영장주의나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여러 가지 헌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상당히 반론이 많고 뭐 그런 뜻에서 이렇게 저희 재판이 평의가 오래 걸리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뭐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우리 내국 국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다른 뭐 표현의 자유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신체의 자유는 이 사람의 이 신체를 완전히 구속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정권은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셨습니다만 그런 그러니까 선거권자의 확대라든지 또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 근데 그것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만 60, 70년대 워낙 부정선거로 인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선거법이 그렇게 아주 엄격하고 세밀하게 규정돼서 아마 선거를 이렇게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이제 신경을 쓰시면서 선거운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부정선거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그래서 이 선거운동의 자유도 상당 부분 많이 회복이 되고 정당 활동의 자유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그것도 보장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우선 두 가지만 먼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차 추가 질의를 다 마쳤고요. 그러면 또 2차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그 순서대로 또 하겠습니다. 권석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한정혜입니다.
오전 질의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제가 우리 후보자께서 답변을 쭉 하시는 걸 들으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하나가 우리 국회나 또는 국민들이 요구를 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구성의 다양성을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 구성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출신지 또는 과거의 경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복잡 다양한 부분들을 다 감안할 수 있는 정도의 여러 가지 생각과 또는 검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다양한 부분에서의 경험을 쌓은 아마 헌법재판관을 요구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후보자님을 비롯해 김희수 헌법재판관 등은 사실은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상당히 소수 의견을 많이 내시는 분에 속합니다. 그 소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는 깊게 좀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소수 의견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아직은 또는 우리 국회가 좀 성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일정 부분 정치적인 쟁점화돼서 여러분들이 하는 노고에 대해서 조금 폄훼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다 또는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그 유희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이제 후보자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소수 의견을 많이 내셨는데 성범죄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관대한 것 같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그게 이제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시기는 타범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재범률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동일한 잣대를 대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다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글쎄요. 성범죄의 대상이 되는 분이 대부분이 여성 또는 아동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헌법이라는 우산 아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특히나 이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어떤 손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 또는 그 사람의 전 생애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큰 문제로 귀결되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 타 범죄와의 범죄율의 비교를 통해서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 안 한다를 판단하는 것이 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약간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답변 주실 게 있으시면. 저도 다른 범죄보다 그 재범률이 높지 않다고 해서 그것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성범죄 피해로 인한 그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평생을 가고 그 여성들이 그로 인해 또 여성뿐만 아니라 그 가정들이 파괴되는 그런 숱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기본적인 그 규제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결국 처벌이라는 것은 개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라는 측면을 제가 주된 논거로 해서 소수 의견을 낸 것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문제 제기였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노동 3권을 가진다고 규정했습니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죠. 대법원은 2010년 판결에서 특수고용주인 골프장 캐디에 대해서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요. 이 판시는 그간 대법원이 결정해왔던 2006년 또는 1993년의 판결에도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노무공급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 제공자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에 의해서 노동자성은 보장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뿐 아니라 사용자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하고는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또한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노동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해서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법률안을 마련하라고 권고를 낸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펴보면 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하는 것이
현행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한 9가지 직종 정도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마다 또 다른 직종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거의 40여 개 직종이 있고요.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수만 해도 뭐 60만에서 115만, 지금 뭐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230만 명에 이른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상황을 볼 때 이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는 직종에 대해서 개별적 사례에 따라서 일일이 노동자성을 검토를 해서 노동기본권을 주는 것이 합당하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ILO에서 정하는 기본 협약, 단결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헌법이 정하는 정신, 근로자에 대한 노동 3권을 보장해라고 하는 것에도 역시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우리 헌법 정신에 비춰보았을 때 그러면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노동 3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노조법을 법령적으로 해석하여 실질적으로 우리 헌법의 우산 아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바로 그 부분은 저희가 얼마 전에 결정한 것입니다. 그 특수고용 노동자는 사실 근로 형태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때 이제 청구하신 분이 이제 그 골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청구한 것은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다시피 이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그런 사용 종속 관계가 이제 인정이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런 사용 종속 관계가 그 개별적으로 다 다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그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해달라는 것은 그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뭐 전문 용어로는 그 진정입법 부작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이나 헌법의 해석으로 그렇게 그런 의무를 입법자에게 발생시키기가 곤란하다라고 봐서 그것은 이제 각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하 결정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것을 그런 보호를 해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취지는 결코 아닙니다. 저희가 한 그 결정의 내용에 대해서도 그 말이 나옵니다만 그것은 그런 형태에 알맞는 정도의 그 비례하는 어떤 근로기준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보호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입법자가 어떻게 입법 설계를 해야 될 것인가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몽땅,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그런 청구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바로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후보자의 답변이 제가 이제 노조법을 여쭸는데 근로기준법을 답변을 하셔서 조금 추가적으로. 예.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관련해서는 아닌 게 아니라 지난해에 헌재에서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면 적용은 안 되지만 어떻게든지 보호를 할 수 있는 또는 근로기준법의 부분 적용이라도 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게 아니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 보장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노조법과 관련해서 이분들에게 아직은 일일이 노동자성을 따져서 단결권, 당시행동권, 단체협상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노동 3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노조법 자체가 특수고용직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 근로기준법과 달리 노동조합법은 달리 볼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 강서병의 한정혜입니다. 5년 전에 헌법재판관 처음 그때 인사청문회하고 이번에 어떠신가요? 좀 다르신가요? 어떠신가요? 질문이. 질문 내용이요? 네. 질문 내용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알찬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존경하는 윤상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우리가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그 단어에 이렇게 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나라고 보면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던 부분이 지금은 흔히 말해서 소득의 양극화, 빈부의 양극단이 너무 심해지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서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헌법에서 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개입할 수 있느냐와 관련한 부분들을 놓고 여러 가지 이제 의원님들은 입법과 관련된 것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의 입법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는 것 이것도 건강한 입법부의 모습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저희 오늘 그 인사청문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노위에서 3분이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고용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알찬 질의를 하고 계신데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역시 저 역시 환노위 6년 붙박이이기 때문에 환노위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이 32조와 33조에 걸쳐서 사실 근로조건과 관련한 부분 또는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헌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 헌법은 국민이 근로의 주체로서 근로의 권리도 가지고 또 근로의 의무도 가진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와 의무로서 중첩적으로 주어지는 그 국민이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느냐와 관련해서 최저임금 제도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단결권이라든지 노동 상권을 보장함으로써 자율적인 근로조건의 향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열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헌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인 국민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기본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려고 하면 정확하게 우산의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우산의 역할에 맞게끔 각종 법률들이 그 헌법의 취지에 맞게끔 업그레이드되고 또 개정되고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의 수준에서 해나갈 수 있는 수준에서 그렇게는 해야 되겠죠. 그것과 관련해서 어찌 보면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차대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오전에 잠깐 답변을 해주셨던 2016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정한 골프장 캐디가 청구인으로서 문제를 제기했었던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과 관련해서 이것은 진정입법 부작위를 다투는 것이고 그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냥 헌법소원을 각하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후보자도 이 각하의 의견을 내신 쪽에 속하고요. 다만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일단은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청구인이 요구를 했던 것은 골프장 캐디로서 근로기준법 전체를 다 적용받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오전에 잠깐 답변을 하시면서 제가 들은 느낌에 의하면 그러나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최저의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입법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용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변화가 되고 있지만 그 고용의 형태에 따라서도 최저한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은 해야 하는 것이고 노무관계라고 하는 것이 근로자로서 사업주와의 관계가 아주 종속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흔히 말해서 지금 특수고용직의 경우에는 유사근로자에 해당되는데 유사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럼 근로기준법 전체를 다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근로기준법 내에서도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의 기준을 적용을 해놓은 것인 만큼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적용 가능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라고 해석될 여지는 있지 않았었는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각하 다수 의견에 법정 의견에도 그런 견해를 표시를 한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특수고용 형태의 그런 근로자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입법으로 이렇게 포섭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조항들을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입법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전제에서 저희가 그런 각하 의견에도 그런 입법 의견을 담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것은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별도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예. 위한 입법화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저는 그것보다도 이미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인 입법이고 그것은 또 헌법으로부터 위임받아서 만들어진 법률이기도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최저의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그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자의 고용관계의 종속성 여부가 아주 강하다, 강하지 않다를 가지고 이 법에 적용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것이,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별도의 법률을 만들라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새로운 직종, 새로운 뭔가가 나올 때마다 또다시 입법화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 그것은 뭐라고 할까요? 헌법에서 정한 것에 조금 비켜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특수고용 형태의 그 근로자에 대해서 하는 입법이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그때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근기법에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5인 미만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몇 개의 조항은 적용이 되지 아니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또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특례 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근기법에 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또 근기법 중에서 몇 개의 조항은 또 적용되지 아니하고 또 적용제외 업종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범용적이고 포괄적인 이 법 안에 유사근로자와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포괄을 하도록 하는 것이 향후에 너무 많은 법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단순화하고 포괄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 차원으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헌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조금 가벼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질의, 제가 1분 반밖에 안 남아서요. 우리 법은 동물에게 어떤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헌법상으로는 규정이 없습니다만 민법에 물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국에는 그 헌법에 동물권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좀 있는 것으로. 스위스에 그렇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헌재도 2013년 10월 24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6조 제3항 위헌소원을 다루면서도 동물을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사회적인 고려의 대상이 필요한 대상이다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동물을 생명권의 일정 부분, 생명권을 가진 존재로 보는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법률이나 어떤 제도도 사회 변화에 따라서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권리도 생길 수 있고 또 새로운 제도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동물권에 대한 문제가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이제 주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이제 이슈화가 된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것을 어떤 그 동물권이라는 형태로 할 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 사회 변화가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사람과 물건, 이런 건 약간 이분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3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법으로 그렇게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민법은 결국 재산법인데요. 재산에 관련된 사법인데 거기에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그건 정말 사회 변화 이런 것을 좀 더 연구를 하고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냥 그 의원님들 하시고 싶은 얘기는 사실 많았는데 그냥 간사들이 그냥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장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인사청문회에서 실을 없는 후보자를 본 것은 거의 이례적이다라고 봐집니다. 실을 읊는다 또는 그거는 어찌 보면 이제 마음의 여유일 수도 있고요. 급한 것일수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만이 판단을 흐리지 아니하고 어찌 보면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후보자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짐하는 방식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사말의 후보자께서 하신 것처럼 구호의 이념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과 관련된 권리를 보장해주고 확충해주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되게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맡은 역할이 정말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수장으로 임명이 되신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잘 해주셨듯이 헌재가 아닌 게 아니라 힘없고 뭔가 피해를 본 분들이 이게 우리나라가 나에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닌데요라고 그것을 가져갔을 때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답변들, 판결들로 되갚아주는 그런 정의를 실현하는 한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후보자께서 그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